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인간의 몸은 슬픈 것이라는 걸 오목한 곳, 부드러운 곳, 상처 입기 쉬운 곳으로 가득한 인간의 몸은 팔뚝은, 겨드랑이는, 가슴은, 사튼 누군가를 껴안고 싶어지도록 태어난 그 몸은 그 시절이 지나기 전에 너를 단 한 번이라도 으스러지게 마주 껴안았어야 했는데 그것이 결코 나를 해치지 않았을 텐데 나는 끝내 무너지지도 죽지도 않았을 텐데. 한강의 장편소설 히라버 시간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타계하신 김현 선생님께서 팔봉 비평상을 수상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문학은 그 어떤 예술보다도 더 뜨겁게 인간의 모든 문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 돌아봄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비평입니다. 요즘처럼 모두가 바삐 걷는 때일수록 돌아봄을 다시 되돌아보는 이들, 평론가의 역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작가의 방에는 고봉준 평론가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우, 앞에 너무 거창했죠? 네.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비평을 설명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되게 수도사도 아니고 하여튼 돌아보세요. 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하는 고봉준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낯설시죠? 예, 등단한 지 십몇 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그럭저럭 그냥 그래요. 네. 아니 저는 고봉준이란 이름을 들을 때마다 고봉밥 같아가지고 고봉준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거의 그냥 밥순인 거예요. 밥 생각이 많이 나는. 되게 지금 되게 소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약간 좀 친절해야 돼요. 네. 앞부분은. 네. 1970년 나이가 나오네요. 그죠? 네, 많이 먹었어요. 네. 저보다 10살 많은 46대셨구만요. 네. 네.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2000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당선을 하셨어요. 지금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노마디스트 수유 너머 N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우 이게 어렵네요. 활동하고 계십니다. 평론집으로 반대자의 윤리, 다른 목소리들, 유령들에 이어서 최근에 비인칭적인 것을 이라는 4번째 책을 내셨어요. 네. 그쵸? 네. 부지런도 하세요. 15년인데요. 저가 1년 선배잖아요. 데뷔한 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척을 한 건 아니었고 되게 부지런하다라는 표현을 조금 드린 이유가 사실 평론은 남의 작품을 꾸준히 읽어오지 않으면 네. 내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얼마나 읽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번 비인칭적인 것이라는 제목의 평론집을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읽지를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네. 어떤 책인지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번에 한 권의 책을 묻게 되셨는지 좀 소개를 좀 직접 해주세요. 제목 자체가 좀 이렇게 낯설기는 한데요. 네. 그러니까 어렵잖아. 비인칭적인 것. 이건 일반인들이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어려우라고 만들었어요. 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집에 있으면 네. 집 근처에 있는 뭐 마트나 백화점에서 이렇게 그 문화센터 같은 거 안내하는 찌라시가 날아오는데 거기 보면 꼭 이렇게 창작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창작반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 소설 창작, 시창작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소설과 시를 쓰는 건 정말 쉬운 일이다. 어렵지 않다. 그냥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쓰면 된다. 근데 이제 그걸 보다가 울컥한 거예요. 정말 소설이니까 문학이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쓰는 건가.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설이나 시, 그러니까 문학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서 자기 이야기를 멋진 문장으로만 쓰면은 그게 다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주로 이제 인칭적인 문학인데 네. 저는 오히려 문학은 어떤 면에서 자기 이야기를 담고 있긴 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만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소설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소설은 남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시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주관이라는 느낌이 되게 묻어있긴 하지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기 위해서만 쓰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그냥 비인칭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인칭적인 문화, 내 문화, 나의 이야기보다는 좀 이렇게 한 발 나아가는 방식에서 문학을 좀 보자. 그게 글쎄요, 제 고집이기도 한데 평론가의 기본 자세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말 들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 표지가 되게 의미가 느껴져요. 저는 잘 안 와닿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냥 사는 거 자체가 그냥 건너가는 느낌이 네, 좀 네, 있어서 예. 이번 책이 이제 앞서 나왔던 것들은 사실 제가 조금 비슷한 연배기 또 했잖아요. 데뷔 시기가.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벨일들이 좀 있고 있어 따라서 읽어왔던 편인데 좀 건너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신가요? 네. 보기 싫어도 걔가 이제 막 실리니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네. 책이 나와도 제 책을 안 봐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네. 어떤 분들은 막 그걸 교재로 쓰기도 하고 막 하는데 교재로 써줘야죠. 출판사를 저는 위해서라도.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개간지에 제 글이 실려도 안 보세요? 안 봐요. 네. 이게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다 보면 오타나 띄어쓰기 네. 맞춤법 문제되는 거 되게 잘 보여요. 네, 맞아요. 네. 보시고 다음 수요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셔야 네. 되는데 되게 부지런하시다는 느낌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고봉준 선배님 하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부지런한 남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부지런해서 살이 안 찌는 남자. 네. 네. 언제부터 이렇게 평론가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론가가 돼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적은 없고요.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부터 이제 뭐하지라고 했을 때 그때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네. 모두가 다 평론가가 되는 게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그걸 하고 있길래 그럼 나도 평론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때가 아마 평론가를 꿈은 아니었고요. 예, 돼야겠다라고 마음 대안이었네요, 대안. 그렇죠. 근데 보통 소설가를 꿈꾸다가 평론가를 하시는 분들보다 네, 시인을 꿈꾸다가 평론가가 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를 얼마나 쓰셨어요? 쓰긴 뭘 써요. 예, 쓰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이렇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절창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 게 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뼈로 쓰는 거. 그래서 어릴 때는 김지아 시인이나 정호승 시인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근데 써도 그거는 머리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잠을 안 잔다고 다 쓰러져지는 것도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나 보다라고 해서 접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예, 그걸 못하는 순간부터 평론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춘문예 도전 얼마 만에 데뷔하신 거예요? 첫 도전이었어요? 평론이요? 네. 두 번째 했어요. 네. 되게 평론가 되신 분들 중에서 보면 여러 번 떨어지신 분이 거의 없어요. 시는 10번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평론가들은 그냥 썼는데 오히려 막 심지어
두 번 썼는데 두 개가 다 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는 경쟁률이 아마 낮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은 더 낮더라고요. 예, 낮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그 최종심에 올라가는 글이라고 하는 게 되게 뭐 문장력이라든가 주제라든가 뭐 이런 건데 거기에서는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시는 그걸 선택하는 보는 그 심사위원의 취향이라든가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만 평론은 그것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독서량이 남다르시고 책 욕심이 많으시죠? 예, 책 좋아해요. 제가 가끔 선배님의 SNS를 훔쳐보는데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 같은 라인에 이렇게 네. 있으니까 책 사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사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제가 다닌 학교들이 신간이 거의 없거나 되게 늦게 들어오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아, 잡지도 그래요. 도서관에. 네, 도서관에. 네네. 그러니까 여름호 잡지를 보고 싶은데 가을쯤에 와요.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급하게 필요한 책들이 있거나 새로 뭐가 나왔대 그러면 이제 사서 보게 되는 거고 다음에 책을 저는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봐요. 네, 더럽구나. 그러니까, 네, 더러워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밑줄도 긋고 연필로 밑줄도 긋고 볼펜으로 체크도 하고 아무튼 절대 팔 수가 없겠다. 네, 접어넣기도 하고 낙서도 막 해놔서 걸레가 되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에 빌린 책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양심상 그렇게는 못해서 죄받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책을 이렇게 소장하자. 소장학자라고 불리죠. 네, 그래서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누가 이 책 좋대 그럼 그래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많이 샀어요. 네. 주로 알라딘 이용하세요? 예, 알라딘 많이 이용해요. 거기 왜 예전에는 네. 저기 청계천을 쓰고 다녔어요. 네. 장바구니에 꽤 담겨 있죠, 지금도. 지금도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 아내가 그렇게 책이 좋아? 한번 사봐. 그래가지고 저한테 150만 원어치인가를 준 적이 있어요. 책 사라고? 네. 그래서 다 사셨어요? 제가 3일 만인가 다 샀어요. 다 읽으셨어요? 아니요. 아니 제가 그때마다 늘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책을 다 읽어? 아니 정말 필사적으로 읽어요. 그런데 나오는 속도보다 따라가는 속도가 불가능하게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읽지도 못할 책을 뭐하러 사? 라고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네네, 얘기여서 콜렉터가 뭔가를 모을 때에는 네. 쓰려고 모으는 건 아니에요. 도자기를 수집하는데 거기다 밥 먹으려고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책도 있고 어머나 설득 당하고 있어요, 저 지금. 평론가한테. 가지고 싶은 책도 있고 네. 팔아줘야 되는 책도 있어요.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사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책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르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책을 만드는 제 입장에서 보자면 되게 고마운 독자신데. 저도 학교 잘리면 책 만드는 일을 할까 싶어요. 쉬운 줄 아세요? 아니요. 책을 집에 꽤 많겠어요. 그러면 보관하시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죠? 누구나 다 그럴 텐데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집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늘려도 그게 예. 제가 계속 그렇게 늘려왔거든요. 네. 안 돼서 예. 올해 들어서 800권을 버렸어요. 티도 안 나요. 그렇죠. 저도 작년 한 해 버린 책을 합치면 그만큼은 될 것 같은데 800권이면요. 한 7단짜리 책꽂이 한 개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우와. 버려가지고는 네.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수를 되게 부러워하는데 이유는 방을 하나 더 만들잖아요. 거기다 네. 갖다 놓으면 되는데 어쨌건 책을 계속 버려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요. 지금 교수와 교수의 방을 부러워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의의 역사가 꽤 오래되셨죠. 예, 강의는 꽤 오래 했어요. 첫 강의 기억나세요? 예, 실온이었어요.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실온 그때 몇 살 때? 그게 29, 30살쯤 됐을 것 같은데요. 했는데 학생들이 따뜻하게 반겨줘서 너무 고마웠긴 했는데 시에는 쥐뿔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네. 국문과 수업이었는데 실제로 국문과 학생들은 시를 잘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 모르기도 하죠. 특히 이제 옛날 시인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막 이렇게 하는 시인들은 알지 못하니까 네. 그 학생들을 놓고 시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이렇게 자는 거잖아요. 그때 아무튼 큰 배신감을 느끼고 다시는 강의실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리라 라고 마음을 지금도 먹었죠. 실온을
실론을 수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요, 지금은 실온 수업 잘 안 해요. 안 하세요? 네, 실온은 안 하고. 비셨구나 그때. 아니요, 그렇기도 한데 네. 그냥 주로 교양 수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문창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기회가 있으면 넓게 그냥 문학이란 해서 주로 작가들이나 어떤 시대의 문학이 뭘 고민했는가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소설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강의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맡은 이후에는 평론가라는 직함을 단 분이 처음 나오신 거예요. 영광이네요. 그러니까 평론가가 많은데 네. 사실 이런 자리에 모시는 게 쉽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뭐 제가 뭐 선별을 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 주변에 친구들이 평론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많고 선배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고 근데 왜 평론집들을 그렇게 안 읽을까요? 사람들이요. 네. 저도 안 읽는데요. 뭐. 네. 네. 그러니까 작품이 주는 어떤 그 느낌과 네네. 그다음에 그 약간 산문과 논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평론이 주는 느낌은 되게 다른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일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이 좋은 말은 아니죠. 늘 뻑하면 외국은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평론집들을 만들어서 그게 두꺼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전통은 되게 불행하게도 그냥 일정 기간에 쓴 것들 중에서 그렇죠. 예, 자기가 담을 만한 거 담고 특별하게 이렇게 포커스를 주고 싶은 건 앞에 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평론가 개인이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써왔는가라고 하는 걸 알기에는 좋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독자들하고 만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마 그게 평론가의 운명 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돌이켜 보면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도정일 선생님의 그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그 책을 읽고 선생님이 강연을 오셨었는데 약간 충격이 있었어요.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되게 열려있고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평론집을 읽으면서 나름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시인 소설가의 이름을 조금 알아야 되는지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도 네. 제 세대만 해도 좀 그걸 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때 나온 평론집도 보면 몇 쇄짜리도 좀 있어요. 근데 점점 안 읽고 평론가는 그런데 늘 있고 담론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까지 공유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되게 모순적인 상황 속에 저는 지금 되게 놓여 있다고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꾸준히 평론집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결과물들이. 예. 선배님이 잡지에 3군데나 편집위원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죠? 네. 제가 보니까 되게 하여튼 뭘 열심히 하긴 해.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열심히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찾는 데가 많은 거죠.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절하는 거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1등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네. 그 3군데 중에 2군데에는 네. 그만하겠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아니 왜 그래 계속해. 네. 네. 또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목표가 그 3군데 중에 2군데는 네. 정리하는 게 목표예요. 그 마음에 두셨던 2군데를 그냥 정리를 하시고 올해 한. 네. 올해 한. 아니 그래서 보면 편집위원이라는 직함 자체가 사실 되게 일이 많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청탁부터 해서 뭐 주제 잡고 뭐 이러는데 또 잡지도 3군데나 하고 계시고 또 저는 가끔 뵈면 아기 데리러 그렇게 가셨어요 저녁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기 데리러도 집에도 일찍 가야 돼. 잡지도 이렇게 해. 글도 이렇게 많이 써. 그리고 제가 이번에 나온 책에 이제 원고를 다 못 읽어서 목차를 이렇게 쭈르륵 보다 보니 하여튼 뭘 다 했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유명하게 뭐 활동 많이 하는 분인부터 이제 막 신인으로 활동하려는 분들의 작품들까지 선배님은 이렇게 꾸준하게 마른 상태로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문학을 하게 만드는 힘은 무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게 되게 불만이거든요. 아니 시인 소설가들은 편하게 잠을 자는 것 같은데 못 자요 우리도. 아니 그냥요. 제가 알기로는 네. 시인 소설가들은 뻑하면 술 마시러 가고 편하게 자는 것 같은데 평론가들은 왜 이렇게 밤을 새면서 글을 쓸까? 트위터에 새벽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평론가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농담으로 그냥 그 시간을 쓰면 되지 그러게요. 왜 못 쓴다는 얘기를 저렇게 징징댈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입사의식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왜 쓰기 싫은 글이 있으면 자꾸 안 써진다고 마음을 먹게 되고
컴퓨터 앞에 앉는 거를 딜레이 시키잖아요. 그쵸. 청소도 하고 네네. 책도 다 새로 꽂기도 하고 쓰기 싫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거기까지 안 가려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을 재우거나 아무튼 집안일을 해야 돼서 착한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대략 한 12시쯤 되면 이제 제 일을 할 수 있어요. 책을 보거나. 그래서 12시부터 글을 쓰면 아무리 많이 써도 제가 30대까지만 하더라도 밤을 샜거든요. 네. 지금은 못 써요. 학교에 출근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어떨 때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밤을 새고 원고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애들아 미안한데 나 감기 몸살이야. 수업 못 할 것 같아. 그래놓고 애들을 보내놓고 잤어요. 그냥 거기서. 네, 아무튼 그렇게 깡으로 거짓말해도 거짓말처럼 안 보이는 얼굴이라서 다행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평론을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뭔가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유명하다라고 하는 게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을 내줄 수 있고 뭐 그 사람들의 그런 서포트할 수 있는 네.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어떤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읽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번 책에서도 보면 특히나 이제 젊은 여자분들론도 꽤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네. 시인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 누구만을 쓰겠다, 어떤 분들 쓰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선배님의 장점인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로 이런 사람들의 이런 부분은 좋으니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착한 심성에서 빚어지는 평론들이 조금 보이는 것도 해요. 평론가의 역할이 그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학적인 배팅을 하는 거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영미권이나 프랑스 평론가들은 되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한 권의 책을 쓰는 것 네, 이런 네. 게 주로 이제 평론가들의 몫인데 우리는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고 저널리즘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때 새롭게 나오거나 아니면 출간되는 어떤 책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서베이라고 할까요? 리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또 해야 되는 역할도 있는 것 같고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동시대 시인들, 그러니까 2000년대 활동을 했던 저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좀 처음부터 많이 가져주셨고, 그리고 글도 많이 쓰셨고, 그랬었는데, 그 요즘 저희들 세대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 변화에 대해서도 아마 감지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평론집에 뭐 넣지는 않았지만, 혹은 앞으로 예정 중이긴 하지만, 조금 시의 변화, 한국 시의 변화, 한국 시에 대한 미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요즘 시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70년대 생들이 주로 활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70에서 한 75, 76까지 정도가 활동했을 때에는 제 느낌으로는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선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잘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경향이 주목받고 그렇지 못하고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특별하게 못 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왜 그럴까요? 평준화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평준화가 반드시 좋으냐라고 물으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시인도 많고 시집도 많은데 고만고만해라고 하는 거는 딱히 뭐 그 흠잡을 데는 없지만 그렇다고 돋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 이게 좋은 징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징조만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겠어요. 네. 내 마음도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건 사람들은 점점 대중적인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는 시들을 선호하거나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본다면 한국 문학의 2000년대의 어떤 변화가 약간 대중적으로는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요. 네.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등단 연차, 그러니까 활동을 한 시기가 되게 비슷하게 맞물려 왔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같이 감지하고 느끼는 그 진동을 같이 느끼고 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거고 그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은 뭐냐면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계시잖아요. 되게 어려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학 강의가 점점 어렵더라고요. 특히 그곳에서 교양 수업 하시자는 거예요. 네, 맞아요. 교양이 도대체 뭘까요? 교양을
뭐라고 정의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예를 들면 네. 학생들이 저한테 문학이 뭐냐고 물어볼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물어보는 애들이 있죠. 예, 있어요. 있는데 저는 문학의 존재 가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거나 뭐 습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외워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데 패턴화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일종의 안티테제 같은 경우가 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문제는 이제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책이 있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서 표지가 되게 궁전 옛날 왕족의 무슨 문양 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펼치면 맨 앞에 예를 들면 어떤 소설이 나오는데 그 소설을 읽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 묻죠. 만약에 네가 여기에서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었으면 너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니? 라거나 아니면은 첫 번째 넘기면은 플라톤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읽고 난 다음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사랑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유일한 대학이죠. 그 교양을 전문으로 이렇게 그래서 할 이제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다양하겠지만 저는 거기에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학생들에게 맡겨놔요. 니네끼리 얘기해라. 나 머리가 아프니까 난 쉴래. 그건 나도 하겠는데 그런 거면.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꼰대가 왜 꼰대냐 그러면 참견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묻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몰라. 니네가 얘기를 해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켜봐 주는 거고 당연히 지켜보다 보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확률이 크니까 그때 가서 이제 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잖아. 산으로 가면 그게 문학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 프로그램에서는 산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애들한테 하는 게 나는 그냥 놀러 온 사람이고 가이드다. 니네가 하는 거고 내가 니네들한테 야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해봤자 니네가 믿겠냐? 안 믿잖아.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사랑과 우정이 뭔지 네가 만약에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다 그러면 왜 그런지 그런 건 너의 생각이니까 네가 만들라고 내가 옆에서 물어주거나 지켜봐주겠다고 그렇게 진행을 해요. 아니 저는 도정희 선생님한테 그 학교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뭐라 그러면 제가 입학을 해야 될 것 같네요라고 한 거예요. 전 기초 지식이라는 것, 기초 교양이 없는 거예요. 없이 그냥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책자를 보고 되게 두려워졌어요. 내 무식함과 내 바닥남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어렵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이제 호기심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근데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묻지는 않지만 그럼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네네. 선생님은 늘 답안지를 가지고 있고 질문하는 사람이고 아이들은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편하죠. 근데 반대로 너는 어때? 라고 물으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문학이든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그게 뭐든 간에 그걸 읽고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조금은 바꿔야 약간은 바꿔야 되는데 네,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 지점. 근데 과연 그게 말처럼 쉬울까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학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기는 쉬우나 반대로 넌 그렇게 믿니? 라고 물으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문학은 유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문학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따라가기 때문에 삶과 이 글 쓰는 게 따로 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말을 줄여야 돼요. 네네. 그 평론집 때문에 뭐 평론가로서의 삶 때문에 만났는데 제가 너무 거대한 얘기까지 갔네요. 그죠? 아니에요. 네. 네. 올해는 또 뭐 이렇게 책 작업이 또 계획이 된 게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현장 평론가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나름대로의 옥석을 가려야 되고 그 옥뿐만 아니라 석에 대해서도 뭔가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안 지치세요? 지치죠. 네, 나는 그러니까요. 그 지침이 오는 순간에 다 꼴보기 싫어지면은
어떻게 이 글쓰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평론가들이. 근데 개인적으로 네. 글을 쓴다고 해서 다 평론가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쓰고 못 쓰고도 차이가 있겠지만 현장 평론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금의 한국 문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계속 보는 사람이 현장 평론가고 현장에 있지 않은데 한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아니 가끔씩 그냥 어떤 글에 대해서 써주세요라고 해서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평론가라고 칭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호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뭐라고 부를지 잘 모르겠어요. 저술가 뭐. 예, 뭐 비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올해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드디어 나의 시대는 끝났다. 예, 더 이상 이제 언제 시대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벌써 끝났다 그러면 안 시대, 되지. 나만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어떤 책들과 함께 호흡하고 갑론을박하고 하는 그런 식의 글은 더 이상은 이제 체력이 안 돼서 쓰지를 못할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냥 그것보다 제 개인적인 소원이 네네. 죽기 전에 책 한 권 쓰고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써보고 싶은 글은 어떤 글이에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채플린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고 물으면 넥스트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것처럼. 근데 당장에 해보고 싶은 건 그냥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문학 작품을 가지고 사람들의 내면과 뭐 시대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가 있는 글들을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쓸지 생각 다 했구만요. 근데 이제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네. 예를 들면 제가 첫 번째 잡은 테마가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한데 사람들은 왜 불안을 느끼나 그 불안에 대해서 이제까지 문학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왔고 어떻게 이야기해왔는가.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굳이 뭐 한국 문학일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동서고금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불안감도 있겠죠. 잘 몰라요. 어려워서.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테마가 있는 거를 써서 책으로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제 소박한 꿈이에요. 오늘 여기 오시기 전까지 읽으셨던 책은 뭐예요? 디알로그라고 하는 어려운 철학책인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불안해서라고 하는 패스워라는 네. 사람 두 권의 책을 왔다 갔다 읽고 있는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한데 외국의 작가나 시인이나 평론가들은 되게 국적에 따른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네. 인간의 바닥 저 밑에까지 파고 내려가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런 거고 영미문학은 그런 게 없어요. 영미문학은 제가 생각할 때 내면이 없어요. 자아가 별로 없어요. 그게 강하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는 문학은 영미문학이고 굉장히 가냘프고 이렇게 그런 어떤 지식인 문학은 유럽 문학인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문단이 없고 프랑스만 하더라도 사교계처럼 문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학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되게 궁금한데 어쨌건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게 해준 책이 그 두 권의 책인데 한 권의 책은 영미문학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고 한쪽 책은 정통적인 의미에서의 유럽 문학인 것 같아서 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근데 그렇게 읽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우리 문단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의식이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르트르라는 사람을 그다지 존경하지는 않지만 사르트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자기를 3세대라고 놓잖아요. 1세대는 이런 걸 했다. 네. 2세대는 이랬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각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주어진 문학의 역할이나 방향 같은 거는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시간이 좀 짧은 게 안타까운 것보다는 나는 강의를 한번 선배님 그 후마니타스 가서 좀 들어보고 싶은. 저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요. 가서 내가 계속 질문할 거예요. 전 날로 먹어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가 어쩌다 보니 400회를 맞았어요. 네. 놀랍죠? 네, 놀라워요. 그게 400회면 10년이에요. 네. 팟캐스트가 왜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문인들이 만나서 시인이 뭐 방송도 하고 PD도 하고 뭐 이런 작가도 하고 이런 걸 10년째 해오고 있는데 좀 들어보셨었죠? 네. 네.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400회나 맞았는데.
400개 덕담은 뭔가 우리 막 무한도전 원로가, 같은 거잖아요. 원로가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오늘 네. 어떻게 오셨으니까 해주셔야 돼요. 예, 무한도전 제가 무한도전 팬인데 광팬인데요. 네. 저는 무한도전이 무모한 도전일 때부터 봤어요. 아, 네, 그때부터 봤어요. 근데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에서 출발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첫 예. 방송 들어보면요, 완전 네. 잘했어요. 무모할 수 없어요. 할 말 없죠. 네. 네. 그 어쨌건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문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문학을 해서 먹고 살겠다라거나 문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모한 도전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 역시도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네. 잘하기보다는 죽지 않고 버티는 거. 네. 그게 제가 이 방송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덕담인 것 같고요. 저 죽으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왜 밤에 한밤중에 네. 사람들은 지금 뭐 할까 그러면 보면은 SNS 보면 이렇게 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다가 되게 힘든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힘든데 그때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딘가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와. 하시고 네. 포기하지 마시고 잘 버티는 게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 네. 제가 다음 주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바통을 넘길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방의 꿈단지 손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분을 모셨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퍼포먼스 설치 미술 작가 그리고 큐레이터라고도 하신다는데요. 지금 제 앞에 와 앉아 계십니다. 신입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많으세요? 네, 개인 작업을 하다가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일단 이름이 너무 독특해요. 있어 보이는 이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활동명이신 거죠, 그러면? 네네.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신잎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불어의 신잎향, 그러니까 기의라는 뜻에서 네. 온 단어예요. 제가 아, 성이 신치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작업하는 것도 어떤 1차원적인 재현이 아니라 약간 의미를 담고 굉장히 미니멀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작가명을 신잎이로. 그러니까 원래 짓게 성은 됐어요. 신씨세요? 네네. 아니 되게 전 물고기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 되게 유치하지 않나요? PC처럼의 그 억양이 좀 남아 있어서. 닥터피쉬 이런 예, 거. 예, 예. 그래서 우와 받침이 하나도 없는 이름을. 근데 엄마가 이름 듣고서는 끝에 받침이 없으면은 못 산다 막 이런 아 얘기. 진짜? 아 저는 결혼도 안 해서 애도 없지만 네. 애를 낳으면 국제적으로 키우고 싶으니까 받침이 없는 이름을 좀 지어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조합이 되게 묘하게 김잎이 이상하잖아요.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일단 제가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퍼포먼스, 설치 미술, 뭐 영상, 뭐 다양한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뭐 총괄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미디어 아티스트 뭐 대략적으로 사실 저는 뭐 시도 쓰고 뭐도 하고 하지만 그냥 시써는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면 신입희 씨는 저는 누구예요라는 물음에 뭐라고 좀 짧게 얘기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아티스트 신입이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요. 네. 작가님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저는 이제 미디엄에 따라서 영상, 뭐 퍼포먼스, 설치 이렇게 나뉠 뿐이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늘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류하시기 편하게 하려고 약간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는데 저는 아티스트 신입이가 제일 우와 맞는 예쁘다. 것 같아요. 이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기서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그 지금까지 그러면 난 아티스트다. 아티스트죠. 그죠? 네. 이피 씨는. 근데 그럼 지금까지 저는 어떠한 일을 조금 해왔어요. 라는 설명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는지. 네, 저는 작업 주제는 관계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화두에 붙들고 계신 거는 관계. 네. 네네. 그런 뭐 연결고리라든지 뭐 어떤 유동적인 것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우선 기록을 해야 되니까 영상 촬영이 이어지게 되고 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저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라는 주제로 작업을 해나가는구나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네, 저는 먼저 퍼포먼스를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몸으로 움직인다거나 어떻게 네. 액션을 해본다거나 이제 그거를 기록물로서 영상 작업으로 연결을 시키고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제 스스로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전시 공간, 그러니까 갤러리나 뭐 공간에서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될지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또 설치 작업도 나오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몸으로 표현하기 이전에 기록, 그러니까 머릿속의 기록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좀 하면 여러 가지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을 네. 할 수가 있군요. 네. 저는 이제 글 쓰는 거밖에는 표현하는 방법이 몸을 쓰는 일을 잘 못하니까. 아, 그럼 지금 현재는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어떤 작업? 지금 현재는 이제 개인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사이드 잡으로 큐레이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이드로 큐레이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통은 미술관에 가면 제가 이 미술관의 큐레이터입니다라고 출근해서 계시는 분이 있는데 네. 되게 말하자면 뭐 개인적인 이렇게 프리랜서로 네네. 큐레이팅을 저 독립 하고. 큐레이터로서 이제 어. 프로젝트성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보통 몇 가지 정도의 작업을 그동안에 큐레이팅 하셨던 것 같아요? 큐레이팅이요? 네. 근데 한국에서 이제 큐레이터라는 직함으로 일을 한 거는 처음이에요. 아, 지금 하고 계시는 게요? 네. 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지금 작업?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이제 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쿠시 전에 큐레이터 일을 하고 있어요. 좀 사람들 많이 와요? 어때요? 네.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린이들도 굉장히 네. 좋아하고 한국의 첫 네. 전시였죠. 네네. 그 시절은. 그리고 또 장소가 사실 또 유명한 곳이어서. 네. 그쵸. 재미가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사이드 잡이라고 말씀을 네.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예술가로 또 밥 벌어먹고 살려면 네. 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들도 좀 있기는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여쭤봤어요. 저는 이제 작가 일을 계속 하고 싶지만 그걸로 좀 생계 유지가 힘들어요. 그렇죠. 솔직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네. 잡다한 일을 하는데요. 뭐 큐레이터 일뿐만 아니라 미술 관련된 것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네. 지금 현재 요즘은 큐레이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제대로 줘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게 또 그런 거잖아요. 아까 살짝 뭐 활동하시는 이름에서도 유추가 좀 됐는데 네. 프랑스와 연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프랑스에서, 그림. 네, 대학에서 아.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바로 건너가서 2004년부터 한 10년 정도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활동을 했었어요. 그럼 한국에 귀국한 게 언제? 2년 됐어요. 10년 동안 프랑스에 계셨던 거예요? 네. 몇 번이나 들어오셨었어요? 세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작업하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프랑스에서 산다는 거는 왜냐면 10년 세월이 짧은 세월이 결코 아니잖아요. 네, 제 청춘을 거기에다. 네, 인기 많으셨죠. 아니요. 지금 저는 외모를 이렇게 허우대를 또 이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 동양화적인 얼굴에 서양적인 체형에 네. 네.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서 어쨌든 예술 전공하시고 네. 활동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프랑스에서 작업을 한다는 건? 저는 처음에 불어라는 언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프랑스어를 배우게 됐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를 방식을 되게 여러 방향으로 보는 것 같아서 프랑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전부터 네. 관심이 많으셨어요? 프랑스 네네. 나라에 대해서? 네. 뭐 요즘은 프랑스 다 좋아하시지만 그때도 저도 굉장히 되게 덕후였던 것 같아요. 프랑스 네네. 덕후. 친프. 가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갔는데 우선 작업을 한다는 게 어디 딱 작업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생활하는 공기, 그 도시 분위기, 어떤 사람들 어떻게
뭐 쳐다보는지 등 모든 게 다 흡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작업하기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함이 드는 게 한국에서 동양화를 전공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혹시 예고 나오셨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아기 때부터는 계속 그림을 하시고 네네. 사실 동양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프랑스와의 연결고리를 사실 그냥 찾기는 사실 어려운데 막상 프랑스에서 활동한다고 치면 되게 이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네들이 되게 신기할 것도 좀 네. 느껴지고 근데 내가 프랑스에 가서 네. 무엇을 해야지라는 어떤 결심이 바로 서서 그 목적에 따라서 가시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프랑스가 좋고 프랑스 말이 좋아서 일단 가보자라는 생각이 드셔서 가셨는지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네. 막연한 동경에 의해서 어딘가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사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훌쩍 이렇게 10년 세월을 보내고 온 그 나라를 가게 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가지 다였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호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여기서 그럼 불어를 좀 하셨어요? 공부 좀 하고 가셨어요? 불어 공부라기보다 그냥 프랑스 문화 그러니까 영화라든지 뭐 프랑스 문학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일단 좋아했고 네. 그 다음에 떠나기 전에 네.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될 거라는 준비를 따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갖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사실 그런 게 좀 있는 사람들은 좀 편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를 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네네.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네네. 있고. 근데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평면 작업보다 다른 거를 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입체적이구나 사람이. 입체적일 수 있고 네. 그런 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계속 다른 작가들 작업을 보고 외국 작가들 작업도 보고 그러다가 대학 때 이제 소피 칼이라는 프랑스 작가 이제 문학 작가이기도 네. 하면서 미술 작가이신 분인데 그분 작업을 봤는데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소피칼을 한국에서 책으로 보셨어요? 네. 뭐 책으로 진실된 보고, 이야기라든지 뭐 네. 뉴욕 이야기 이런 거 네. 보셨구나. 네. 네. 그리고 소피칼에 나온 뭐 포로스터라든지 그다음에 네.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또 네. 책도 찾아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그런 매체를 회화라는 것을 좀 벗어나서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 그 작가를 계기로 프랑스가 정말 맞겠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 가셨어요? 네. 가셔서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적을 둔 학교라든지 네. 내가 어느 학교에서 어떤 걸 공부해야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회화가 아닌 다른 학교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선택한 학교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또 시험을 봤는데 그중에 붙은 학교가 이제 유럽연합 영상고등원이라는 학교인데요. 무슨 시험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학교를 들어가려면 네. 이제 저는 여기서 학업 마치고 갔으니까 편입으로 들어갔는데요. 네네. 이제 포트폴리오 심사가 있고 인터뷰 심사가 있고 불어 시험이 있고 그랬었죠. 어렵다. 그냥 못 가는구나. 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다시 한번. 에콜 유로피안 슈페르 디마슈라고 유럽연합 고등영상원. 거기 등록금 비싸요? 아니요. 거기는 프랑스 국립학교인데요. 등록금은 기본적으로 없고요. 우와. 예, 없고 서류 등록비라는 명목으로 한 20만 원 정도. 효녀였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학교가 너무 지금 저는 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학교인데 어떤 수업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커리가 짜여져 있어요? 저희 학교는 프랑스에서는 영상으로는 유일한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프랑스 국립학교 내에서도 중에서.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아트워크를 전공을 할 수 있는데 영화, 애니메이션, 뭐 다큐멘터리 그리고 뭐 비디오 파인아트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비디오 파인아트 쪽이었죠.
질문을 하는 이렇게 네. 인터뷰를 하는 교수님이 네. 이피 씨한테 물어봤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혹시?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저 여자 누구지? 여기서 뭘 하려고 하지? 어떤 질문을 했을까 좀 궁금해요. 이제 제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이제 평면적인 회화들만 있었으니까, 이런 평면적인 회화들을 너가 이렇게 입체로 영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고, 네. 내가 되나? 되려나? 약간 이런 의문 아, 생겼었는데, 그냥 솔직히 얘기했어요. 잘 모르겠다고. 아, 네. 아,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그 이피 씨의 그림을 보고는 어떤 평들을 좀 하셨었어요? 우선 아까 초반에도 얘기하셨다시피 동양화라는 네. 매체를 그쪽에서는 굉장히 호감으로 그쵸. 보고 제가 어드밴티지가 나름 있었던 있었던 것 같아요. 것 같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동양화를 전공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대단히 많은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도 얻을 게 많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조금 초반에 있어서 운도 좋았지만 하고 싶어하는 그 오래된 열망이 이피 씨를 그곳에서 10년 동안 있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저런 일을 다 한 개인이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수석으로 석사를 받았어요. 네. 가서 공부만 했어요? 아니요,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네. 수석이라고 졸업하기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 스스로. 아니 그래서 그거는 뭐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도 수석으로 졸업하는 건 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제가 그 마지막 학년에 사실은 유급을 당해가지고 되게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결과가 마침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 스스로도 너무 기뻤고 이 일 해도 되는구나라고 다시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나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신입이라는 어떤 별이 하나 뚝 떨어져서 네. 얘 별이 뭐지? 이렇게 하고 지금 안팎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술고등학교 나오시고 동양화를 그리셨다가 프랑스에 가고 싶어서 가셨고 거기서 어쨌든 이렇게 입체적일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네. 그런 미디어적인 네네. 이런 예술들을 총괄적으로 하시게 되셨는데 네. 그리고 10년 동안 이제 프랑스에 계셨던 거예요. 네. 귀국하신 지 2년 됐고 네. 제가 좀 정리를 잘 했나요? 네네. 네. 그러면 프랑스에서 계실 동안에도 어쨌든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신입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을 거죠. 네네. 그죠? 그럼 프랑스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졸업을 하고 나서 이 몇 년 레지던시 과정이에요, 이 학교가? 학교요? 5년이요. 아. 5년인데 제가 한 번 유급을 당했으니까. 네. 그러고 졸업을 하고 레지던시를 가서 음.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거기도 이렇게 좀 지원 제도가 좀 있어요. 네네. 아, 그래서 그럼 이렇게 갤러리도 빌려주고 이렇게 전시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러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아, 어땠어요? 프랑스의 평단의 평가라고나 할까? 막 갓 졸업한 학생 딱지 아직 못 띈 작가여서 그렇게 별로 미미했을 것 같아요. 이피 씨 약간 겸손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학교가 5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5년. 네, 5년 네. 동안 학교를 다니셨는데 한국에서도 대학을 수료를 하고 이제 가신 거니까 네. 정규 교육을 다 받고 가신 거잖아요. 네. 프랑스와 한국의 예술적 수업의 차이랄까? 제가 외국 가서 수업 같은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받아보셨잖아요. 이렇게. 네네. 어떤 차이가 좀 있었는지. 한국 교육과 프랑스의 어떤 예술 교육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동양화를 전공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먹으로 그림 그린다든지 이런 거를 들어가서 어떻게 잘 혼합을 시켜가지고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 동양 철학, 동양의 뭐 한국 고유의 뭐 정신, 뭐 전통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저한테 파고 드셨었어요. 아, 그러니까 실기 위주라기보다는 네. 어떤 정신적인 거를 먼저 던지시는 거구나. 네. 아. 그래서 저도 대답을 하려는데 생각보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 동양학과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한다는 대답이. 그래서 저도 계속 더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느낀 거는 어떤 작업 결과물로서의 그런 것보다는 어떤 동기에서 이 작품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주제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의식으로 이런 데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전에 네. 한번 어떤 화가가 전시를 오픈을 해서 네. 이렇게 같이 갔는데 미국에서 온 어떤 큐레이터가 이제 한국말을 하는 한국인 큐레이터인데 그 작가한테 이걸 왜 어떻게 그리게 됐는지 네. 어디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걸 막 물어봤어요. 근데 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그리고 싶은 걸 그렸는데 내가 왜 그림을 이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그리게 됐는지를 제가 보기에 아티스트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렸다는 걸가 느껴졌는데 네. 우리는 그러한 훈련, 말하자면 어떤 작업에 대한 내가 하는 작업에 대한 어떤 말할 수 있는 기회, 자리 같은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정신이 없어서 안 한 거가 아니고 네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이제 실기 위주로 뭐 이렇게 터치해라 이렇게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이피 씨한테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제 한국에 거의 바로 와서 어떤 다른 작가의 전시를 보게 됐는데 너무 그림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누구 작가 아냐고 그 작가 그림처럼 너무 멋있다.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를 네. 말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작가가 모른대.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모른다. 이거를 시작으로 내가 제일 먼저 했지. 나는 음. 레퍼런스 따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카피를 했다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 가지 레퍼런스 중에 그런 게 뭐 생각나고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싶어서 네네. 던졌던 이야기인데 조금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혹시 한국에 와서 네. 어떤 수업을 한다거나 강의를 한 적도 있으세요? 수업이요? 네, 특강 같은 거 한 적 있고. 네네네.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업의 차이를 느껴온 사람들이 그 차이를 학생들한테도 좀 이렇게 열리게 좀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어느 순간에 다 모두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이피 씨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네. 제가 이렇게 요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괜찮으셨어요? 네네. 제가 신입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번 시간에 좀 여쭤봤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완전히 호기심 천국이 발동을 해서 신입이가 이런 사람이래요 라고 소개를 정도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신입이 씨의 작업에 대해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으시죠? 네, 영광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 문장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문장의 소리는 오늘로 400회를 맞습니다. 2005년 한국 첫 문학 팟캐스트로 출발하여 지난 10년 동안 매주 문단의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만나왔습니다. 작가들이 직접 만드는 방송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코너를 만들고 구성을 짜고 또 저처럼 진행을 맡은 이들도 모두 작가들이었습니다. 문장의 소리를 다녀간 작가들께서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재치 있는 필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박상 소설가께서도 문장의 소리 400회를 위해 축시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가는 길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문장의 소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곳에 모여 문학의 이야기, 문화의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 문장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상입니다. 오래간만이군요. 네, 문장의 소리 400회 기념 축시를 써봤습니다. 제목은 꼼짝없는 것. 참고로 전 시를 정말 못 쓰는데요. 나이만 참 잘 먹죠? 읽겠습니다. 시 쓰는 인간들은 나이도 잘 안 먹고 영세해서 술을 못 먹기도 하지. 소설 쓰는 인간들은 유독 어깨와 궁둥이의 나이를 먹지. 물론 빈곤해서 술을 못 먹기도 하지. 영세고 빈곤이고 나버리고 서교동 지하 스튜디오에서 그 작가들이 풍성한 말들을 널브려왔지. 문장의 소리가 10년간 400회나 나이를 먹어도 변변찮게 늙지 않은 건 어쩜 그래서였는지 모르지.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 영세하고 꼼짝없이 찌질한 생을 살아도 맛있는 언어는 시들 줄 모르는 것 같아. 8년 전 내가 문장의 소리 고정 패널 할 때 엔지니어 형 아이가 태어났지. 나이를 먹어 이젠 초딩일 거야. 작년에 다시 만났는데 그 형은 여전히 나이 먹을 줄 모른다. 400회의 시간과 문장에 그가 늘 함께였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어느 순간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게 문학 아닐까? 제작진이 계속 바뀌어도 그는 꼼짝없이 스튜디오에 앉아 영세한 우리들의 소리를 방부 처리하고 있었지. 또한 꼼짝없이 누군가 듣고 꼼짝없이 누군가 책을 써왔지. 꼼짝없는 건 영세하고 빈곤하지만 이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건지도 모르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시를 이렇게 못 쓰는데 축시라니. 저는 부끄러워서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안녕. 축하합니다.